자, 이번 시간에 이제 중간재무제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는 1년치죠. 1회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일반적으로 작성된 1년치를 우리가 연차 재무제표라고 그래요. 자, 하지만 중간에 딱 끊어가지고 3개월이면 3개월 이런 식으로 3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작성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중간 재무보고 또 중간 재무제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개월마다 딱 작성이 되면은 이거 우리가 분기 재무제표 이렇게 말하고 6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되면은 반기 재무제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중간 재무제표 어떤 우리 앞서서 봤던 그 얘기 좀 해보죠. 질적 특성과 관련된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질적 특성과 관련해서 정보의 질적 특성 이걸 연계시킬 때 이 중간 재무제표는 적시성이 크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럴까요? 회계 정보에 목마른 사람들한테는 1년 동안 못 기다리겠어요. 빨리 좀 알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그 중간 재무제표를 공시를 하면은 좋겠죠. 좋아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시성은 높다. 하지만 신뢰성은 믿을 수는 없다. 신뢰성은 떨어진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럴까요? 신뢰성은 장사는 1년 다 해봐야 하는 거예요. 3개월이라고 해보죠. 3개월 동안 엄청나게 수익성이 좋다 하더라도 1년간 다 해보면 나빠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장사는 1년 다 해봐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과 관련해서 연결이 될 때는 자 이거 좀 써두십시오. 자 이런 이제 특성을 좀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고. 자 용어의 정의 보시면은 중간 기간이 뭐냐? 자 1회계 연도보다 짧은 회계 기간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야부리 문제에서 장단을 칠 때 1회계 연도보다 긴 회계 기간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틀립니다. 짧은 회계 기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3개월, 6개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기 재무제표, 반기 재무제표 이런 식으로 1회계 연도 1년이죠. 1년보다는 짧은 회계 기간을 우리가 중간 기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자, 그다음에 누적 중간 기간이다. 자, 그럼 예시를 보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중간 기간이 2분기일 때 2분기 우리 이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이렇게 할 때 그럼 2분기면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이죠. 자, 여기서 이런 걸 2분기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에 우리가 누적 중간 기간이다 이렇게 말하면 사업연도가 회계연도 개시일입니다. 1월 1일부터 중간 기간 종료일이죠. 6월 30일. 1월 1일부터 6월 30일 이런 것들을 누적 중간 기간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누적 중간 기간은 달라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됐고. 자, 그다음 중간 재무제표의 종류는 연차 재무제표와 똑같습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자, 그런 식으로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작성과 관련된 거. 요거는 중요성이 좀 떨어져요. 그냥 문구 정도,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작성 원칙은 당연히 중간재무제표는 연차 재무제표와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일괄 표시 얘기 나오고 있어요. 정보 이용자를 오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라? 일정 계정 과목은 요약하거나 일괄 표시를 할 수 있다. 자, 문구 정도. 그 다음 최종 중간기간. 최종 중간기간의 재무제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지 말아라 하는 게 아니라 아니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대상 기간, 그 다음 비교 형식, 중간 재무제표를 어떤 식으로 각 재무제표를 작성하느냐 그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 전체 MVP예요. 사례까지 해서 전부 MVP. 아주 뭐 매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거는 밑에 있는 우리 사례 있죠? 대상 기간과 비교 형식 해가지고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보면서 이 사례를 통해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막연히 위에 있는 말로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이게 나왔다 그러면 사례형으로 나옵니다. 자, 지금 현재 사례를 보시면은
2000X2년 3분기, 즉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 3분기의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이럴 경우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그다음에 그 자본변동표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작성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재무제표를 비교 표시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비교 표시를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자,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그런 뜻이에요. 자, 현재 X2년 3분기 7월 1일부터 9월 30일입니다. 자, 재무상태표부터 보죠. 자, 재무상태표는 중간기간 말에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돼 있어요. 중간기간 말. 자, 따라서 뭐가 될까요? 2000X2년 9월 30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이게 작성이 됩니다. 3분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중간기간 말인 9월 30일 현재 그 시점에서의 자산부채 자본, 재무상태표가 작성이 되게 돼 있고, 그 다음 비교 표시가 돼야 돼요. 이 비교 표시는 직전, 연차 기간 말이에요. 자, 직전 연차 기간 말이면은 직전 X1년 12월 31일을 말합니다. 그 시점에서의 재무상태표죠. 이걸 비교 표시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2000X1년 12월 31일 현재입니다. 자,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직전, 중간, 기간 말을 비교 표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중간, 기간 말이니까 얼핏 생각하면은 그래, 비교 표시하는 거는 직전 연도의 똑같은 기간, 즉 2000X1년 9월 30일 재무상태표와 비교 표시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 기간 말을 표시해 주고, 그 다음에 반드시 직전 연차 기간 말, 보고 기간 말, 직전에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 그거를 비교 표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빈출입니다. 자, 주의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 손익계산서. 자, 손익계산서는 단기 중간재무제표죠. 중간재무제표로 두 개를 공시해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중간기간의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누적 중간기간. 자, 당연히 중간기간의 손익계산서입니다. 그럼 언제가 될까요? 2000X2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에. 그죠? 3분기이기 때문에 당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 그 다음에 누적 중간기간 언제입니까? 2000X2년 회계연도 개시일 1월 1일부터 중간기간 종료일 9월 30일. 이 두 개를 표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비교 표시죠. 비교 표시는 직전 동일기관과 비교 표시합니다. 첫 번째, 직전 동일기간. 역시 마찬가지로 직전 동일기간. 손익계산서. 자, 요거의 직전 동일기간입니다. 그럼 언제요? 2000X1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 손익계산서 비교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요거의 직전 동일기간입니다. 그러면은 2000X1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 됐죠? 자, 이렇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이건 똑같습니다. 현금 흐름표하고 자본 변동표. 이건 싸잡아서 하나로 보시면 돼요. 똑같아요. 표시하는 방법이.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자, 요거에 대해서는 누적 중간기간. 특이합니다, 이게. 자, 중간 재무제표로 공시돼야 될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는 누적 중간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를 공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언제입니까? 2000X2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예요. 그다음 비교 표시되는 거는 직전 동일 기간입니다. 직전 동일 기간. 동일 기간에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여기 비교 표시된다. 자, 따라서 언제? 2000X1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 요거와 동일 기간 직전에. 됐죠? 자, 주의하실 게 또 나왔어요. 얼핏 생각하면은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를 지금 7월 1일부터 9월 30일이죠. 중간 기간이 아니에요. 이게 특이해요. 지금 빨간 거로 쓰는 거 잘 보십시오. 잘 보세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게 아니다. 즉 2000X2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때의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를 공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3분기 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거죠, 3분기. 이거 임에도 불구하고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는 누적 기간 1월 1일부터 9월 30일이에요. 특이하죠? 이러니까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비교 표시되는 거는 그 누적 중간 기간 직전에 동일한 누적 중간 기간 X1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 자, 이렇게 표시하도록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따라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는 어떻다? 중간 기간이 표시 대상이 아니에요. 누적으로 가기 때문에. 중간 기간이 표시 대상이 아닙니다.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는.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례로 나와요. 사례로 이런 식으로 사례로 나옵니다. 자, 말로 나오는 건 위에 표에 정리되어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 중간 보고 기간 말, 중간 기간 말이죠. 이것과 직전 연차 보고 기간 말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이다. 뭐 주의는 말씀드렸던 거고. 손익계산서 중간 기간과 누적 중간 기간을 직전이죠.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 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라. 그다음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는 누적 중간 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한 누적 기간이자 기간 동안에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는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됐죠? 이걸로 폭파해요.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고 이거는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전체 MVP. 자, 그 다음에 인식 측정과 관련해서는 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자, 요거는 가볍게 좀 읽어보죠. 자, 원칙을 보시면은 중간 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한 측정 자체는 누적 중간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 1월 1일이고 여기 3월 31일 여기 1분기 여기 2분기 6월 30일 이렇게 하면은 자, 지금 현재 내가 요걸 작성하려고 해요. 2분기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는 기준이 되는 거는 누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만큼 1월 1일부터 6월 30일 얘를 기준으로 한다. 이게 뭐다? 원칙이다.
누적 중간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측정 자체는 이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어떻게 한다? 얘를 없애버려라 이런 뜻이에요. 이 부분이죠. 이걸 기준으로 측정을 하고 앞서서 1분기 중간재무제표에서 작성된 금액들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죠. 얘를 차감시켜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측정된 금액이 100원이다. 여기 인식된 게 30원이다 하면은 100에서 30 빼면은 얘는 70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측정 자체는 누적 중간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거는 전기 걸 빼라. 그러면 얘가 나오지 않겠느냐. 자,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따라서 밑에 있는 두 가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첫 번째는 손익 항목의 각 중간 기간별 금액의 합계는 연간 금액과 일치해야 된다. 중간 기간 지금 4개죠? 4개를 다 합쳐버리면은 연차 기간 그 금액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지금 했던 얘기 또 나오고 있습니다. 당해 중간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는 당해 누적 중간 기간의 재무제표에서 직전 누적 기간의 재무제표죠. 얘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그게 바로 누적 중간 기간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이 얘기, 의미다. 이런 뜻이에요.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구 정도, 계절적 수익 등 그런 게 나오는데, 계절적, 주기적,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라도 전액, 어떻게 하라? 당연한 얘기인데, 발생한 중간 기간에 인식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즉, 다른 중간 기간 중에 막 미리 인식하거나 이연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당연한 얘기인데, 전액 발생한 중간기간에 인식한다.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번 시간은 MVP가 뭐였다? 이 얘기예요. 여기에 집중하시면 돼요.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고, 그 다음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고 또 볼 게 바로 밑에 있는 그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입니다. 이 전체 MVP. 이것도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고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는 싸그리 암기하셔야 돼요. 무조건. 뺄 게 없어요. 자, 물론 여기서 아무런 느낌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내용들이 미리 나왔어요. 미리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회계 처리, 여러 가지 상황에서 회계 처리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영세한 점을 감안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 원칙적인 회계 처리를 없애버리고 간단하게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게 중소기업 회계 처리 특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배울 내용들이 미리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쭉 한번 검토만 해드립니다. 다 배우시고 나서 다시 와서 이거 보셔야 돼요. 그리고 싸그리 다 암기가 돼야 돼요. 이거는. 왜? 특례는 뭐다? 암기사항이에요. 무슨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암기하는 거예요. 특례는. 자, 하나하나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아무 느낌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 이제 앞으로 보고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맨 뒤에 있는 뭐 주식기준 보상거래나 파생상품 평가나 이런 것들은 우리 수준을 넘기 때문에 언급이 안 되겠지만 언급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맨 뒤에 있는 거 이거죠. 말로는 나와요. 일단은 암기가 싸그리 다 돼야 됩니다. 특례이기 때문에. 자, 먼저 단기 용역 매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어떤 건설공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건설공사를 한다 뒤에 다 나옵니다. 도급공사, 건설형 공사계약 그쪽에 다 나오게 되는데 공사를 하게 되면 1년 미만의 단기짜리가 있고 1년을 넘어가는 장기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원칙적인 우리 회계 처리는 단기든 장기든 불문하고 전부 진행 기준에 의해서 수익을 인식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부 진행 기준이에요. 하지만 중소기업 회계 처리 특례, 중소기업에 한해서 단기인 경우에 한해서는 완성 기준이 가능하다. 완성된 시점에서 수익을 전액 다 인식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완성 기준이 가능하다. 주의할 점, 저희 주위에 나오고 있죠? 여전히 장기는 뭐다? 장기는 여전히 진행 기준이에요. 똑같아요. 단기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원칙은 장단기 모두 진행 기준인데 중소기업은 단기 용역에 대해서는 완성 기준이 가능하다. 그 다음 장기 할부 매출입니다. 장기 할부 매출은 우리 원칙적으로 우리 수익 인식 쪽에서 다 배웁니다. 장기 할부 매출은 인도 시점에 수익을 다 인식하게 돼 있어요. 인도 기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회수기일 도래 기준이 가능하다. 회수기일 도래 기준. 돈을 받기로 한 약정일이 있겠죠.
장기 할부 판매하면서 1년 후에 100받기로 했고 2년 후에 100받기로 했고 3년 후에 100받기로 했고 이렇게 했으면은 회수기일이 도래한 시점이죠. 이때 100원 인식, 이때 100원 인식, 이때 100원 인식 이게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회수기일 도래 기준이에요. 하지만 우리 장기 할부 판매 일반적인 우리 회계학의 그 원칙이 뭡니까? 인도되는 시점에서 이 전액을 다 인식해야 돼요. 수익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장기 할부 매출에 대한 중소기업 회계 처리 특례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법인세 기간 배분입니다. 법인세 기간 배분.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연법인세 회계에서 배우게 돼요. 이연법인세 회계.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잡아서 최종적으로 법인세 비용을 결정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가 이연법인세 회계가 복잡합니다. 영세한 중소기업이 그런 걸 하기가 좀 곤란하기 때문에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이런 걸 아예 계상을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연법인세 회계 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래서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계상치 않고 법인세법 등에 따라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만을 법인세 비용, 과목은 법인세 등으로 해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간략하게 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 장기성 채권 채무에 대한 현재가치 평가를 하지 않아도 돼요. 현재가치 평가. 현재가치 뭐 받을 돈 줄 돈이 있으면 그 받을 돈 줄 돈에 현재가치를 다 따져가지고 현재가치 평가가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가치가 아니라 그냥 명목가액으로 명목금액, 액면금액이다 이런 뜻이에요. 받을 돈 얼마 했으면 그 금액이죠. 그 금액으로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다라는 또 특례가 돼 있고. 그 다음 내용연수나 잔존가액에 대해서 우리 유형자산이나 이쪽에서 내용연수나 잔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부 추정이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인세법에 보면은 자산별로 다 내용연수나 이런 것들이 규정돼 있어요. 그걸 그대로 따다가 그냥 편하게 해도 괜찮다. 이렇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자, 됐고. 자, 앞으로 우리가 다 배울 내용들입니다. 다 배우고 나서 다시 와서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만 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때는 뭔 소리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좀 알아먹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의 평가. 지분증권은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있어요. 이 단기 매매 증권은 공정가치에서 시가가 등락에 따라서 평가를 합니다. 시가가 올라가면 올리고 내려가면 내리고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원가, 취득 원가로 그냥 딱 잡아서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취득 원가로 평가 가능하다. 다만 여전히 손상차손 규정은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손상차손 다 뒤에서 배울 겁니다. 이 발생과 무관하게 취득원가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또 틀려요. 또 말장난할 때. 그 다음에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 평가하게 돼 있죠. 시장성 없는입니다. 객관식에 주의하셔야 돼요. 모든 지분증권 평가를 취득원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모든 지분증권이 아닙니다. 시장성 없는 거에 딱 국한하고 있어요. 자, 그것도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 지분법 회계. 어려운 건데 뒤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에 대해서 이제 배웁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지분법이라 이제 대상이 딱 되게 되면은 지분법 적용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회계 처리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분법이 너무 어려운 회계 처리다 보니까 중소기업은 이러한 지분법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자, 다만 좀 어려운 얘기죠. 연결 범위에 해당하는 종속회사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하겠다. 또 예외에 대한 또 예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구 정도 좀 보시고. 그 다음 주식기준 보상거래 요거에 대해서 행사 발행되기 전까지는 별도 회계 처리를 생략 가능하다. 우리 수준을 넘지만 문구는 기억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언급이 돼요. 다음 중 중소기업 회계 처리 특례와 관련해서 틀린 거, 옳은 거 이렇게 찾을 때 언급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주식기준 보상거 이렇게 갖다 다 보여드릴 수는 없는 거고 아예. 그런 건 힘든 얘기고. 그 다음 파생상품 평가죠. 우리 수준을 넘어요.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파생상품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구는 아셔야 된다. 문구. 이 문구가 등장을 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정형화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시가가 없는 경우 자, 특례는 계약 시점 후 평가 회계 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이게 특례예요. 근데 전제 조건이 앞에 있죠. 이 전제 조건 앞에 있는 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시험에 기출문제 보시면 아실 겁니다. 많이 나와요. 전제 조건이 뭡니까? 시가가 없는 경우예요. 정형화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시가가 없는 경우
이러한 전제 조건 하에서 뭐다? 이러한 평가 회계 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 때나 평가 회계 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됐죠? 앞에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나온 미리 우리가 볼 내용들이 미리 나왔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느낌이 잘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합니다. 앞으로 다 볼 얘기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전체 싸그리 암기. 특례이기 때문에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MVP 딱 치시고 이 시간에 요거 MVP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MVP 됐습니다. 됐죠? 자, 이번 시간에 중간 재무제표. 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